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을 따라 새로운 지혜를 찾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의 효무봉기를 통해 한 제국의 가장 빛나는 영광과 그 이면에 숨겨진 광기, 그리고 역사가 사마천의 통렬한 비판, 필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기의 효무봉기는 단순한 제왕의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가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한나라 최전성기를 이끈 군주 한무제.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마천은 이 봉기의 서사 중심축을 무제의 실제 치적이 아닌 신선, 방술, 그리고 봉선 제사에 대한 그의 병적인 집착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닙니다. 바로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도의 서사 전략입니다. 봉기는 황제의 공식적인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무제의 핵심 업적인 흉노정벌, 균수법 같은 경제정책, 유교의 국교와 같은 중대한 사안들을 효무봉기 본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습니다. 대신 이러한 중요한 사료들은 평준서, 흉노열전 등 선하 열전으로 흩어 분산시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황제의 개인적 치부, 즉 신선사상 방술과 미신, 봉선제사에 대한 집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따라서 효무봉기는 무엇을 썼는가보다 무엇을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 넣었는가를 통해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궁영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당한 사마천. 그가 자신을 형에 처한 당대의 군주, 금상, 즉 현재의 황제에게 가하는 가장 통렬하고 문학적인 복수. 그것이 바로 필주, 붓으로 내린 처형입니다. 이제 2장 한 무제의 양면성, 즉 세종의 위협과 개인의 욕망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무제는 즉위 초 문제와 경제시대를 거치며 70여 년간 이어진 휴양 정책 덕분에 막대한 국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수도 장안에 쌓인 돈은 억만금을 헤아려 돈을 꿰는 밧줄이 썩어나갈 정도였고 군량미 또한 창고에 가득 차 넘쳐날 정도로 풍부하게 비축되었습니다. 무제는 이 막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선조들의 소극적인 화친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숙적이던 흉노족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효무봉기 본편에는 소략하게 언급되지만 위청과 곽거병열전 등에서 확인되듯 그는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불세출의 명장들을 등용하여 흉노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나아가 남쪽의 백월, 서남의 야랑국, 동쪽의 위시조선을 멸망시키는 등 한 제국의 영토를 역사상 최대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그림자는 짙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지속된 흉노와의 전쟁은 막대한 군비 소모를 초래했고 문제와 경제가 채워놓은 견고한 곳간을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무제는 개인적인 욕망과 황권 과시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토목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기존의 궁궐 외에 더 화려한 건장궁을 축성했고 자신의 무덤인 무릉건설에는 53년간 매년 전국 세금의 3분의 1을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광대한 사냥터인 상림원을 확장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몰수하고 수십만 백성을 황무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매관매직을 허용하고 소금과 철의 국가 전매를 시행하며 세금을 긁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 집행을 명목으로 백성을 가혹하게 다스린 홍리들이 득세했으며 무제 시대는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무제의 또 다른 주요 업적으로는 유교의 국교화가 꼽힙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유학자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백가의 학설을 축출하고 오직 유가만을 섬길 것, 즉 파출백가 독존유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사를 두는 등 유교를 통치 이념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이 사건을 다르게 암시합니다. 동중서의 핵심 건의인 천인삼책은 정작 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후대의 한 서에 비로소 나타납니다. 사기 유림열전에서 동중서는 여러 유학자 중 한 명으로 다뤄질 뿐이죠. 실제로 무제가 중용한 인물들은 순수한 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학으로 겉을 포장할 줄 아는 공손홍 같은 잡유, 혹은 유학의 탈을 쓴 법가주의자인 장탕 같은 홍리를 선호했습니다. 즉 무제에게 유교 국교화는 법가적 통치를 유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하려는 고도의 통치술이었던 것입니다. 무제 말년 그의 통치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병이 깊어진 무제는 미신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이는 무고의 난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강충과 같은 간신배들이 여태자 유거가 저주주술로 황제를 해하려 한다고 모함하자 무제는 이를 맹신하고 태자를 압박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태자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자결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위왕후가 폐위되고 수만 명의 백성과 관료가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나 이미 후계자와 가족을 모두 잃은 뒤였습니다. 무제는 말년에 이르러 윤대제기조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이는 황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 즉 과도한 전쟁과 수탈을 인정하고 자아 비판을 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효무봉기가 묘사한 광기 어린 군주가 마지막에 이르러 보인 이성의 편린이자 스스로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기록입니다. 이제 3장 효무봉기의 본문 대부분을 지배하는 주제, 즉 무제의 불로장생을 향한 탐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마천의 핵심적인 비판 장치입니다. 효무봉기는 효무왕제는 제위에 오르자 더욱 공손히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받들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마지막까지 봉성 관련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위용과 신성함을 드러내는 공식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의도적으로 무제의 실질적인 치적을 열정과 서로 흩어버리고 황제의 공식 연대기인 봉기에는 봉선이라는 허황된 제의만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는 당신 한 무제가 54년 동안 황제로서 한 일이라곤 황제라 뻐기면서 제사를 여러 번 치른 것뿐이다라는 통렬한 조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무제의 치세가 실질적인 민생 안정이 아닌 개인의 허영심과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으로 점철되었음을 고발하기 위해 봉기의 서사 자체를 조작하는 고도의 문학적 필주를 감행한 것입니다. 효무봉기는 진시황과 마찬가지로 불로장생에 집착한 무제가 어떻게 방사, 즉 신선술사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방사 이소구는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단사를 황금으로 만들면 신선을 만나 장생불사할 수 있다고 무제를 현혹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90세 노인의 소시적 일을 마치는 등 신비한 행동으로 무제의 환심을 샀습니다. 얼마 후 이소군이 병들어 죽자 무제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신선이 되어 승천한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무제는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문성장군이라는 방사의 사기극이 발각된 후에도 무제는 곧바로 그의 제자인 난대를 불렀습니다. 난대는 신선을 불러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신선의 사자를 존중해야만 합니다라며 황제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무제는 이에 속아 그에게 막대한 재물과 권력을 안겼습니다. 사마천이 봉기에 이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금상, 즉 현재 황제의 어리석음을 에둘러 고발하고 후대에 남기려 한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사장에서는 효무봉기 및 한 무제 시대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 무제 시대를 상징하는 유명한 고사성어들은 많지만 정작 효무봉기 본편에서 직접 유래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삼천갑자 동방사기나 수청무어처럼 무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고사들은 효무봉기가 아닌 사기골기열전이나 후대의 한서 동방삭전 혹은 민간 설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효무봉기의 서사가 무제의 어리석은 행적에 집중되어 있어 후대의 교훈으로 인용될 만한 긍정적 고사가 탄생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파출백가, 독존유술입니다. 백가의 학설을 물리치고 유가의 학설만을 홀로 높인다는 뜻이죠. 이 정책은 한서 동중서전에 근거하며 한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분석했듯이 사기는 이 공로를 동중서에게 크게 돌리지 않으며 실제로는 유학을 법가 통치의 외피로 활용했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는 윤대죄기조입니다. 윤대에서 내린 자신의 죄를 고하는 조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제 말년 국력이 쇠하자 무제가 자신의 과오, 즉 과도한 전쟁과 수탈을 공개적으로 반성하며 정책 전환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광기 어린 군주가 마지막에 보인 이성적 면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은 18만 년을 살았다는 장수의 대명사입니다. 이는 효무봉기에는 없는 일화로
서왕모의 복숭아 설화에서 유래했으며 사기골기열전에는 해학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한 수청무어, 즉 물이 지극히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는 말은 한서 동방삭전에서 동방삭이 무제에게 직언하며 인용한 구절로 그의 처세술과 비판 정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장 결론입니다. 사마천은 효무봉기를 통해 군주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역사관은 사기의 구조 그 자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위청과 곽거병 같은 명장들의 위대한 공적은 봉기에서 축소되고 열전에 배치됩니다. 이는 황제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입니다. 반대로 이소군이나 난대처럼 국가 경영에 해악만 끼친 사기꾼들의 행적은 황제의 공식 기록인 봉기의 중심 서사로 격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복은 무제의 조정에서는 공로가 아첨에 밀려나고 실질이 허상에 가려졌음을 암시합니다. 사마천은 한 무제가 비범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망과 미신 숭배라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그 모든 성과가 평가절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마천의 평가는 그 자신이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한 뼈저린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효무봉기는 사마천이 역사라는 법정에서 무제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입니다. 금상인 무제를 직접 비판할 수 없었던 사마천은 역사가의 궁극적인 무기인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무제의 모든 위협을 봉기에서 덜어내어 열정과 서로 보내버리고 그 빈자리에는 황제의 가장 큰 치부인 허영심 광기 그리고 미신 숭배의 기록만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사마천은 효무봉기를 통해 덕이 결여된 군주가 아무리 광대한 영토를 정복할지라도 결국은 어리석은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될 뿐임을 서사 그 자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무제의 영광과 광기, 그리고 사마천의 위대한 기록 효무봉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